저는 오늘 제 심장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예정된 결말을 마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박은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어머니를 죽음으로 매몬 사람에게 제 심장을 바치러 갑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박 회장이라는 남자는 저를 만들기만 했지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절 안고 비를 맞으며 병원 앞에서 떨던 그날, 그는 이미 다른 여자 곁으로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늘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가난이 아니라 버림받은 마음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너무도 깊이 알게 되었고, 어머니는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세상일까? 누군가는 모든 것을 가진 채 사람을 버리고, 누군가는 모든 걸 잃고도 아무 말조차 하지 못한 채 떠나는 게 맞는 걸까? 그날 이후 저는 복수를 인생의 전부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복수라는 건 칼을 들고 뛰어간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계획, 오랜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해왔습니다. 제 몸까지 포함해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박 회장은 제게 절대 권력을 손에 쥔 인물이 되었고, 저는 그가 자랑하는 아름다운 가문의 존재조차 모르는 버려진 딸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종종 잔인한 균형을 맞추는 법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심장이 망가졌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빨리 제게 다가왔습니다. 병원 기록을 비밀리에 확인했을 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 기회를 놓치면 어머니의 눈물을 영영 되돌릴 수 없겠구나. 박 회장의 혈액형은 희귀형이었습니다. 그를 살릴 수 있는 기증자는 극히 적었고, 저는 그 적은 숫자 중 가장 완벽한 일치자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척 살아온 그가 결국 제 피를 찾아 헤매는 상황이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물론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냉정해야 합니다. 감정이 끼어들면 실패한다고 늘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그가 제 존재를 알아차렸을 때 저는 이미 그들 재벌가의 문을 넘어설 준비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연락을 취했고, 그들은 저를 희귀혈액형 기증자라며 극진히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얘 심장이겠지. 그래서 더 철저해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그들의 성에 가까운 저택으로 들어왔습니다. 입구부터 압도적인 규모였고, 벽마다 세월의 자랑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은 제겐 유리 같은 허상으로 보였습니다. 아름다운데 차갑고 크지만 텅 빈 공간처럼요. 저는 그 안에서 오히려 어머니가 살던 작은 단칸방이 떠올랐습니다. 그 방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되뇌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이유를 잊지 말자고요. 저택에서 마주한 첫사람은 박 회장의 현 부인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를 파멸시키고 그 자리를 차지한 여자.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다정한 척 말했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불편한 건 당신 얼굴입니다. 하지만 제 표정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들키면 끝이니까요. 박 회장을 처음 본 날, 그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확인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맙다. 나를 살려주러 와줘서. 어머니가 남긴 상처들이 제 가슴에서 한 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살기 위해서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고맙다고요. 하지만 겉으로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라고 되뇌면서요. 수술 날짜가 잡히기까지 그 재벌가는 저를 극진히 대했습니다. 마치 저를 가족으로 삼을 듯한 태도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집은 사랑을 주지 않는 집이라는 걸. 목적이 끝나면 저는 다시 버려질 존재라는 거려. 그리고 마침내 제 계획의 마지막 퍼즐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피 속에 흐르는 비밀. 오직 박 회장에게만 향하도록 설계된 파멸의 씨앗. 그것이 곧 깨어날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르는 순간 모든 질문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눈물 자국은 제 선택을 흔들기엔 너무 깊었습니다. 이제 복수의 첫 장은 이렇게 열렸습니다. 저는 재벌가 저택에 입성한 첫날부터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 집은 겉으로는 고요하고 완벽해 보였지만 벽 사이로 스며나오는 균열과 숨겨진 긴장감은 오히려 일반 가정보다 훨씬 짙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한 집. 모든 사람이 서로의 시선을 의식하는 집. 제가 어릴 때 살던 단칸방에서는 들리지 않던 종류의 긴장감이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와 짐을 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화려한 감옥이구나. 이 안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않구나. 그래서 더 확신했습니다. 이곳은 이미 망가질 만큼 망가져 있었고 저는 그 틈을 이용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박 회장의 자녀들은 표면적으로는 예에 바르고 교양 있게 행동했지만 마음속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장남 박도연은 저를 처음 보자마자 깊은 의심을 드러냈습니다. 기증자라면서 왜 이렇게 젊습니까?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던 분입니까? 그의 질문은 공손했지만 날카로웠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우연히 의료진을 통해 기증자 요청을 듣게 됐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느낌으로는 절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의심해도 좋아. 하지만 너희 가족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건 결국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 이 집에서 가장 흥미로운 존재는 현부인 이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침착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빙점 같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저택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저를 유심히 바라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오기 전부터 우리 집은 혼란스러웠어요.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해요. 표면적으로는 배려 같았지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감히 우리 세계를 흔들지 말라는 경고.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흔드는 게 아니라 부숴버리러 온 건데요. 박 회장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그는 마치 제 시간을 재촉하기라도 하듯 숨을 몰아쉬고 신음했습니다. 산소호흡기의 소리가 방 안에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숨소리가 그 기계 소리와 겹쳐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정말 이 남자를 죽이는 게 어머니를 위한 길일까? 그 질문은 매번 찬바람처럼 스쳤지만 결국 제 선택을 흔들진 못했습니다.
의사는 수술 날짜를 결정하기 위해 제 건강 상태를 꼼꼼히 검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제 피에는 이미 독극물의 미세한 흔적이 섞여 있었고 그 독은 평소엔 아무 영향도 없지만 특정 조건에서만 활성화되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그 특정 조건은 바로 혈액과 조직의 직접적인 이식, 즉 제가 심장을 건네는 그 순간 박 회장의 생명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연구하고 제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할 짓이냐고. 하지만 저는 속으로 되묻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했던 짓은 사람의 할 짓이었냐고요. 그러던 어느 날, 첫째, 부인이 남긴 유품을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한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상자에는 어린 시절 제 사진이 몇 장 남아 있었고, 어머니의 흔적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을 관통하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억울함, 슬픔,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상자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을까? 그리고 이 상자를 버린 건 누구일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이 집의 여주인, 이여진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머니를 밀어내고 저와 어머니의 존재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집 안으로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단지 기증자가 아니라 파멸의 씨앗으로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막내딸 박하린이 제게 은근히 말을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아이는 다른 가족들과 달리 순수했고 저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인간적으로 대해주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증자님, 혹시 무서우세요?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누군가 제 감정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이렇게 답했습니다.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하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에 저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만큼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 하지만 복수는 누군가의 삶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 전체가 무너져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수술 날짜는 점점 다가왔고 모두가 저를 향해 지나친 친절을 보였습니다. 그 친절이 오히려 제게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를 대하는 이 따뜻함은 진심이 아니라 절박함에서 나온 것일 뿐이라고. 수술이 끝나면 당신들은 다시 서로를 물어뜯겠지.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결말이지. 저는 매일 밤 혼자 창가에 서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후회 없을까? 정말 어머니가 바랐을까? 하지만 매번 떠오르는 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던 순간이었습니다. 그저 지켜달라는 말조차 할 힘이 없던 어머니의 손. 그 손을 잊지 않는 한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재벌가의 그림자 속에서 저는 침착하게 제 역할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은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 박 회장이 갑자기 제 방을 찾아오기 전까지는요. 그가 제 문을 두드렸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집에는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박 회장이 제 방 문을 두드린 순간 저는 심장이 크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상태였음에도 굳이 스스로 의지로 제 방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숨소리는 불규칙했고 산소호흡기의 튜브가 흔들리며 희미한 마찰음을 냈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며 최대한 당황한 기색을 숨겼습니다. 회장은 벽에 손을 짚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잠시 쉬셔야 하는 거 아니십니까? 제가 말하자 그는 힘겹게 고개를 들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 씨, 잠시 이야기 좀 합시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뭔가 눈치챈 걸까? 아니면 과거의 기억이 스친 걸까? 저는 그를 부축해 방한 의자에 앉혔습니다.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후회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후회라니,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었나? 어머니를 버리고 저를 세상에 던졌던 그 사람이. 회장은 이어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젊은 사람이 나 때문에 고통을 감수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저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라니, 모든 걸 잃을 때가 돼서야 인간적인 척을 하는 건가. 하지만 표정은 최대한 부드럽게 유지했습니다. 저는 선택했고 회장님도 선택하셨으니 서로의 길을 가는 것 뿐입니다. 그 말에 회장은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속엔 두려움과 감지 못한 예감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간 뒤 저는 한참 동안 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마치 불길한 기운이 스며들어 마음 한쪽을 짓누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가 오늘 같은 말을 할 이유가 없는데 혹시 뭔가를 본 걸까? 다음 날 재벌가의 분위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가오면서 가족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유산을 더 가져갈 것인지, 누가 회장에게 더 영향을 미칠 것인지, 각자의 계산이 얼굴 위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장남 도연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접근해 이것저것 캐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혹시 당신 우리 집안에 대해 누구에게 듣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기증자일 뿐입니다. 도연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좋겠습니다. 그가 돌아간 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들 모두 서로를 믿지 못하면서 왜 나만 의심하는 걸까? 반면 막내딸 하리는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저는 사실 기증이 너무 무서워요.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죠? 그 말에 저는 잠시 가슴이 죄어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소녀는 순수하게 걱정하고 있었고 그 걱정의 대상이 제가 아니라 저의 미래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답했습니다. 하린 씨,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정말 상처 주고 싶지 않은데 이 복수는 멈출 수가 없네요. 그러던 중 집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현 부인 이어진이 사설 탐정을 고용해 제 과거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제가 이 집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까지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모든 진실을 깨닫는 순간 수술 날짜까지 기다리지 않을지도 몰라. 오히려 내가 공격당할 수도 있어.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도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진실을 깨닫는다면 이 복수는 더
극적으로 완성될 수도 있다는 것. 그녀는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으니까요. 며칠 뒤 이어진이 서재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은주 씨, 당신에 대해 좀 알아봤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저는 침착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군. 그녀는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혹시 우리 집과 과거에 어떤 연결이 있었나요? 그 말은 반쯤 확신한 질문이었고, 반쯤은 두려움이 묻어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네, 있을 수도 있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확신이 공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당신도 알겠죠. 당신이 지워버린 과거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려. 이어지는 말없이 서재를 나갔고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녀가 방을 나서는 등 뒤를 향해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한 모든 짓을 되돌려줄 시간이 곧 옵니다. 그날 밤 재벌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로 가득했습니다. 각자의 셈법과 두려움, 욕망이 서로 충돌하며 차가운 공기가 집안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틈 사이로 더욱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이 집 전체가 제 계획을 위해 기울어져 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나의 실수도 없이 모든 것이 점점 완벽하게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폭발은 항상 가장 고요한 순간에 일어난다는 것을요. 이어진이 제 과거의 의심을 품기 시작한 이후 재벌가는 한층 더 예민한 분위기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저택 안을 순찰하듯 걸었습니다. 마치 이곳의 공기, 벽 사이의 균열, 발자국 소리 하나까지도 제 계획의 일부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움직임 속에서도 제 마음 한켠엔 묘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복수에 매몰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다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인간적인 감정이 스멀스멀 파고들곤 했습니다. 특히 막내딸 할인이 제게 건네는 순수한 관심은 저를 자꾸만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마저 상처를 줘야만 하나요? 그러나 곧 단호하게 생각을 다잡았습니다. 이 집 전체가 무너져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예외로 둔다면 복수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재 구석에서 잠겨있던 작은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겁 없이 건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제가 감지한 건 분명한 뭔가의 냄새. 이 집에서 가장 숨기고 싶은 비밀이 바로 이 문서 속에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문서는 오래된 종이 특유의 눅눅한 감촉이 남아 있었고 곳곳에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낯익은 이름이 보였습니다. 바로 제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제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몇 초간 숨이 멎은 듯했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결국 여기에 있었구나. 이 집의 죄가 모두 숨어 있는 곳. 문서는 제 어머니의 의료 기록과 함께 당시의 사건 보고서 그리고 회장과 이어진의 서명이 찍힌 계약 문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아파 병원에 갔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지만 가문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 이어진의 지시로 병원 측이 치료를 거부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의도적으로 버려졌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고 난 뒤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다짐했지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결국
책상 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고아원으로 보내지는 과정, 담당, 직원의 기록,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지 필요 없음. 해당 아동과 모친의 기록은 폐기.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속으로 울부짖듯 생각했습니다. 폐기라니. 우리가 쓰레기라도 된다는 건가? 당시에는 몰랐던 그 절망이 이제야 제 온몸을 찢으며 몰려왔습니다. 저는 문서를 가슴에 안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이 반복되었고, 제가 어린 시절 왜 그렇게 추위를 탔는지, 왜 밤마다 악몽을 꾸었는지가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모든 밤과 모든 상처의 원인이 바로 이 문서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복수는 단순히 박 회장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지워버린 사람들이었고, 제 삶을 폐기라는 단어로 정리해버린 이 집 전체였습니다. 그날 밤 잠든 박 회장의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산소호흡기 소리는 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가 그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곤히 잠들어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약한 척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죽어갈 때 당신은 강했습니다. 강한 자의 선택은 약한 자를 파괴했죠.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당신입니다. 저는 그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제 심장을 줄 겁니다. 하지만 그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제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처럼 짧아질 겁니다. 회장은 잠든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문서를 꽉 쥔 손으로 의자를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할인을 비롯해 이 집의 누군가에게 감정이 흔들리더라도 제가 겪었던 고통을 떠올리면 금세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다음 날 분위기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연은 회장의 병실을 찾아간 제 흔적을 발견한 듯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늦은 밤에 병실 근처에서 보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있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수술 전 준비 차원이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죠. 이 집이 파멸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데도. 그러던 중 이어진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어제 서재에 있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눈을 마주치며 답했습니다. 네, 필요한 걸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표정을 읽으려는 듯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은주 씨, 더 이상 나를 자극하지 마세요. 당신이 진실을 다 알아버리면 우리 모두가 위험해져요. 그 말은 마치 제 복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선언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위험해지는 건 당신들일 뿐입니다. 저는 이미 위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문서를 되돌아보면 볼수록 분노는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기록들 속에서 어린 저를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귀에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잊지 마.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을. 그 조용한 목소리가 제 복수의 의지를 더 단단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집의 과거, 그리고 제 과거를 꿰뚫는 조각들을 완전히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심장이 교체되는 그 순간. 모든 비극이 뒤집히는 장면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날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 심장은 마치 오랜 시간 얼려두었던 감정을 한꺼번에 녹여내듯 묵직하게 뛰고 있었고 손끝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의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뒤엉키고 있었고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던 순간이 지금 맞는 걸까? 박 회장님이 입원한 VIP 경동 문 앞에 서자 현부인이자 제게는 어머니의 삶을 빼앗은 여자 윤 여사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경계와 불안이 동시에 엉켜 있었고 그 시선은 마치 제가 다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밟고 있다는 듯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나타났느냐고. 제가 마음속으로 누군지 모를 분노가 다시 피어오르는 걸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족이니까요. 제 말 끝에 윤 여사의 움직임이 잠시 멈춰섰고 그 표정은 마치 오래된 진실이 강제로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굳어졌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 박 회장님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조용히 서서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이마, 잿빛으로 변한 눈동자, 약해진 호흡. 그 모습은 더 이상 제게를 쥐락펴락하던 권력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언젠가는 무너지는구나. 그리고 그 무너짐의 순간에 왜 하필 내가 있어야 할까? 의사가 들어와 수술 준비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심장을 기증하기 위한 정밀 검사도 다시 진행된다는 소식이었죠. 그 말을 들은 윤 여사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었습니다. 마치 제게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더 불편해진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말 속에는 미묘한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피 검사 결과와 관련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감정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군. 내가 준비해온 시간이. 검사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는데 저는 과거의 기억이 문득 떠올라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릴 적 고아원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던 제 모습. 누가 데리러 오지 않는 아이들은 서로에게 가족이라며 위로해주던 날들. 그리고 어느 날 들려온 소문.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 큰 재벌이라는 이야기.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 이 병원 복도는 그 어린 시절의 외로움 위에 세워진 제 선택의 무게를 다시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복수를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버려졌던 아이가 제 자리를 찾으려는 건가? 평온한 듯 보였던 병원 복도에는 사실 누구도 모를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저를 의심하며 뒤쫓듯 관찰했고 박 회장님은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었으며 저는 오래 준비해온 계획의 막바지에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다며 다시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황으로 가득했고
윤 여사는 놀란 표정으로 그 말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고개를 들고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드러나겠구나. 내가 준비한 심장의 비밀도, 내가 감춰온 목적도. 의사는 저를 별도의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혈액에서 이상한 독성 물질이 발견되었으며 그것이 심장 조직에도 장기간 축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 여사가 가까이에서 그 말을 듣자 표정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갑고 오래된 공기가 폐 끝까지 스며들어가고 제 심장은 다시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이 집안이 뿌리째 흔들리게 될 진짜 이야기가. 이제 제 심장은 단순한 장기가 아니라 이 집안을 뒤흔들 마지막 퍼즐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침착했습니다. 박 회장님의 삶을 구할 수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는 힘이 제 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사에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 음성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윤 여사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지고 있었고 그녀의 불안은 병원 복도 전체를 뒤흔들 만큼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되돌아갈 이유도 없다는 것을. 저는 상담실을 나와 천천히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긴 복도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흰색 조명이 차갑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제 걸음은 느리지만 확실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제 폐 깊은 곳까지 차가운 공기가 내려앉았고 머릿속에서는 방금 들은 의사의 말이 대속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에 축적된 독성 물질. 어쩌면 그것이 바로 제가 준비해온 모든 계획의 핵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계획이 끝나면 나는 무엇이 되는 걸까? 복수를 완성한 사람일까? 아니면 또다시 모든 걸 잃게 되는 걸까? 제 삶은 항상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 흔들려왔고 이번엔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수술 대기실 앞에 도착하자마자 윤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미 자신의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처럼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대체 뭘 꾸미고 있는 거냐고요. 저는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시선을 돌려 수술실의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문 하나가 이 모든 관계의 균열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 여사는 제 손목을 강하게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소나귀에서 냉혹하고 차가운 기운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손이 어머니의 삶을 빼앗은 손이겠지. 나를 버리게 만든 손이겠지. 그러나 저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오랜 시간 깨달아왔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의료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술이 곧 시작되니 준비를 해달라고. 윤 여사는 순간 제 팔을 놓았고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낯선 떨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걸까?
나도 인간인데 마지막 순간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 걸까? 수술 전 검사실로 들어가자 하얀 벽과 금속 장비들이 차가운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의료진은 제 심박수, 산소 포화도, 혈액 상태를 다시 확인하며 속삭였습니다. 급하게 재검이 필요한 이유는 독성, 물질이 어떤 경로로 들어갔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건 나밖에 모르는 사실이지. 아무리 찾아도 그 답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을 거야. 한편, 복도의 반대편에서는 윤 여사와 박 회장님의 부재중 큰아들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파악하려 하고 있었고, 윤 여사는 그 모든 책임을 저한테 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사건의 중심에 선 제가 범인이라는 듯이요. 저는 그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서로를 지키는 척하면서도 자신만 생각하는구나. 이 집안의 균열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던 거구나. 수술실 문 앞에서 잠시 대기하게 되었고, 저는 금속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귀에 심장 박동이 크게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 복도 끝에서 울고 있는 제게 한 아이가 가가와 묻던 말. 너도 누가 데리러 오길 기다리는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고 그 아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서로 있으니까. 그 말은 어린 제게 작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더 큰 외로움을 남겼습니다. 저는 누구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외로움이 오늘의 저를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자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준비되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스스로 서서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윤 여사가 갑자기 다가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박 회장님을 살릴 수 있는 건 당신뿐이라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 마음대로 다 망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부탁이라니 너무 늦었잖아.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흔들리는 심장이 있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의 생명을 결정할 위치에 있다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국 입술을 다물고 다시 수술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선택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준비된 수술대 위에 눕자 차가운 금속 감촉이 등이 닿았고 저는 서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의료진은 긴장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였고 수술실의 밝은 조명은 마치 모든 진실을 조명처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취가 시작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밝혀질 것이다. 이 집안이 감춰온 죄와 나의 선택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돌아갈 길은 이미 없었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실의 문이 닫히자 저는 냉기와 긴장이 뒤섞인 공간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모든 장비가 정확한 순서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그때까지도 묵직하게 뛰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지만 동시에 파괴적이었습니다. 마취가 점점 제 몸을 덮칠 때 저는 속으로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남은 건 순간의 선택뿐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숨, 버림받았던 어린 시절, 그리고 이 집안의 죄, 모두 여기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의사는 저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알러지나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냐고.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이 서서히 흐려지고 제 주변의 소리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모든 감각이 선명해졌습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 순간이 바로 내가 준비한 복수의 출발점이야. 수술대 위에서 저는 박 회장님의 얼굴을 흐릿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힘없이 주름지고 창백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이 한순간으로 모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알게 되겠지. 그때 느낄 공포와 절망, 그리고 후회. 그 순간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심장 이식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혈액 샘플이 정확히 맞는지 마지막 확인을 진행 중이라고. 저는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피 속에 숨겨둔 비밀이 발동하면 모든 것이 바뀔 거야. 의사는 더듬듬 말했습니다. 특별한 조건에서만 활성화되는 미세 독성 물질이 발견되었고 심장과 연결되는 순간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윤 여사나 가족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를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드디어 계획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어. 그 순간 병실 문 너머에서 윤 여사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도 계속 긴장한 채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아는 진실은 일부일 뿐이야. 내가 준비한 진짜 결말은 아무도 모를 거야. 심장이 이식되는 순간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듯 했습니다. 의료진의 손길, 기계음, 산소 호흡기의 리듬, 모든 것이 하나하나 제 계획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거짓과 위선, 모든 감춰진 죄가 드러날 거야. 어머니에게 약속했던 복수가 이제 현실이 될 거야. 갑자기 박 회장님의 눈이 미세하게 떨리며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직감이라도 한 듯 무언가를 감지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깨달았구나. 하지만 너무 늦었어.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고 심장이 교체되는 순간 모든 것이 발현될 테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외로움에 울던 제 모습. 그리고 그때 들었던 위로의 말들. 이제 이 집안에 그 기억이 그대로 적용될 거라는 생각에 잠시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할인 같은 아이는 절대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수술대 위에서 마지막으로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삶이 제 선택으로 완전히 바뀌겠지만 그건 모두 이 집안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장이 이식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숨을 죽이고 집중하는 사이 제 속에 감춰둔 비밀의 독성 물질이 조용히 활성화되었습니다. 순간 병실 안의 긴장은 팽팽하게 유지되었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막 시작되려는 찰나였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 집안의 거짓과 위선, 모든 것이 무너질 순간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내게 준 힘과 약속이
드디어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술실 안의 모든 움직임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고, 그 긴장감 속에서 저는 제 계획이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모든 피로 얽힌 인연이 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수술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숨을 죽인 채 집중했고, 박 회장님의 상태는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심장과 함께 독성 물질이 천천히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듯했고, 모든 감각이 날카롭게 깨어났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비밀과 죄가 드러나는 순간이구나. 박 회장님의 심장 박동이 조금씩 불안정해지자 의료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치 몸속에서 알 수 없는 힘이 개입한 듯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살아온 선택과 모든 거짓이 대가를 치르게 될 순간이다. 그때 윤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준비한 진짜 계획을 감지하지 못한 채 단지 이상 신호만 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당신도 무력감을 맛보겠군. 그동안 어머니의 삶을 지워버리고 제 존재를 폐기하려 했던 대가를 이제 받아야 할 때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는 순간 박 회장님은 숨을 헐떡이며 눈을 뜨셨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혼란과 공포, 그리고 점차 깨달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여기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수술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자 저는 윤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계산하며 말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아무도 이렇게 만들 수 없어.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 박 회장님의 심장은 마침내 제 심장과 맞물리며 새로운 리듬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혈액 속 독성 물질이 서서히 작용하며 그의 몸과 의식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점점 힘을 잃어갔고 속으로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간절함과 후회, 두려움이 모두 섞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잃고 깨달았군요. 어머니와 나, 우리가 겪었던 고통의 의미를. 그때 할인이 수술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은주 언니, 무슨 일이에요? 눈물이 글썽였지만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상처받지 않게 해야 해. 그녀는 모르지만 이 순간 모든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박 회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긴장하면서 마지막 힘을 쏟아내는 듯했습니다. 윤 여사는 그의 옆에서 손을 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왜 여기 있는지를 모두 알게 되겠군. 수술이 끝나자 의료진은 심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모든 균형은 깨져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힘없이 몸을 떨며 눈을 감았고 윤 여사는 절망 속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도현과 하리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강황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침착하게 병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어머니의 삶을 지운 사람들, 저를 버리고 고통 속에 던진 사람들, 그 모든 죄와 거짓이 이 순간 결말을 맞이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 순간이 당신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안은 내가 설계한 대로 움직일 것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후 재벌가는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비밀과 죄가 드러나고 권력과 욕망이 엉킨 채 폭발했습니다. 윤 여사는 완전히 무너졌고 도연은 자신의 아버지가 겪은 마지막 순간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할인만이 조용히 제 곁에 남아 있었고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그녀만은 지켜야 한다고. 저는 심장을 내밀며 마지막 속삭임을 던졌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며 누구도 과거를 숨길 수 없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약속한 복수가 완전히 이루어졌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을 견뎌온 나,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을 실행한 나는 이제 비로소 자유롭다. 수술실의 불빛이 희미해지고 모든 긴장이 풀리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된다. 그리고 나는 이제 과거의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